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교재는 140페이지고요. 도급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질문 가시면요. 여기에 밑줄이죠. 제작물 공급 계약에 딱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 다 읽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공급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 파트에 있는 조문을 갖다 쓸 것이고, 부대체물인 경우는요. 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있는 법리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체물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법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대체할 수 없는 물건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법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지문은 체크하시고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 당초 예정됐던 채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가 되면 일이 완성되어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이 앞부분은 뺄게요. 자, 일이 완성되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일의 완성이 안 되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인이 공사 대금 등의 보수의 지급을 도급인한테 청구를 하려면 1번 도급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 두 번째 일이 완성된 사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종료되면 이후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뒤에 그 목적물이 통상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일이 완성된 것이고 목적물에 하자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 도급인 A하고 수급인 B 사이에서 여러분들 지체 상금에 대해서 약정을 했다. 요 지체 상금이라고 하는 말을 쭉 빼신 다음에 이행지체라고 메모하시죠. 이행지체. 해서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에서도 수급인이 이행지체를 했을 때를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애정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약정에 근거해가지고 그 지체상금의 지급을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청구를 하려면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에서도 이행지체가 있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 먼저 1번을 보시면요. 채후의 공정을 완료했고 통상적인 성능까지 발휘한다. 그러면 일단은 일이 완성된 거예요. 일단은 일이 완성됐다. 그런데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요. 1번은 어떤 경우다? 일단 완성됐으니까 이행지체가 아니고 불완전 이행이죠. 일종의 불완전 이행이죠. 그러면 이 1번의 경우에도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지체 상금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이행지체를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애정의 합의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이행지체가 아니고 불완전 이행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실손해에 대해서 주장 증명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지체 상금에 대한 지급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번을 보시면요. 채후의 공정 자체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행지체이고 그러면 지체 상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후의 공정을 마쳤는데 그 목적물이 통상적인 성능을 가지지 못했을 경우는요.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에 의했을 때 일의 완성 여부 같은 경우는 채후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완료하고 더 나아가서 통상적인 성능까지 발휘했을 때 비로소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공정 자체를 마치지 못했거나 또는 통상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는요. 아직까지 일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요. 공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이행지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요 2번의 경우는 도급인 같은 경우는요. 수급인에게 지체 상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2번 지문을 보시면요. 채후의 공정까지는 일단 종료했지만 통상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됐지만 목적물 자체에 하자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일 자체가 완성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렸고요. 다시 또 취지가 된다면 이 경우는 즉 통상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행지체 상태이기 때문에 지체 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채후의 공정도 일단 종료했고 그 목적물의 일반적인 성능도 발휘하는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나오게 되면 일단 이를 완성됐지만 불완전 이행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지체 상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까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지문 틀렸죠. 그 다음에 141페이지 가신 다음에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 또 두 개 묶어서 비교 표시를 하신 다음에 거듭 이제 반복해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업자 B 같은 경우가 B가 A 소유의 대지를 매수하고 매도인 A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서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 허가 명의를 등기 명의자인 대지 소유자 A 명의로서 했을 경우에 완성된 건물은 일단 누구에게? 대지 주인 A한테 일단 기속이 이루어진다. 자, 3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건축업자 B하고 대지 소유자 A 사이에서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도급계약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A라고 하는 자가 자기의 땅을 건축업자 B한테 매도했고 건축업자 B가 지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타인한테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번 사항 같은 경우는요, A하고 B 사이에서 처음부터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매매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 명의라고 하는 것을 매도인 A 이름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 법리에 근거해 가지고 건물을 실제로 신축했던 건축업자 B 같은 경우가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취득하고 해서 대지 소유자가 아니라 건축업자 B가 그 건물에 대해서 일단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대신에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누구에게? 대지 소유자인 A한테 이전될 뿐인 거죠. 그럼 처음부터 A가 아니고요, 일단 건축업자 B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시적 기속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대지주인 A가 아니라 건축업자 B인 경우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 원칙인 거죠. 근데 4번 지문 보시면요, 건물 신축 도급 계약에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3번 지문의 경우와 달리 담보 목적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건물 신축 도급 계약을 수급인 을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인 을이 자기 힘과 재료 들여서 건물을 완성했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요 4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그 유명한 도급 계약에 의해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기속에 대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요, 그때는 별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해서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별도의 합의가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요, 신축을 위해서 도급계약했을 때만 나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법리를 방금 봤던 3번의 법리, 즉 매매대금의 담보 목적으로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주인 A한테 했던 사건의 경우는요, 적용시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했으면 도급인 갑과 을 사이에서 밑줄 도급인 갑 명의로서 허가받아가지고 갑 명의로서 보존 등기하기로 합의했다. 거기 딱 밑줄 그으신 다음에 요 합의 자체가 뭐냐면, 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진 건물 신축 도급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의 소유권 기속 자체를요, 도급인 갑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별도의 합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제 끝에 수급인 을이 아니고 도급인 갑이 처음부터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기 때문에 4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기속 주체에 대해서 물었을 경우에 도급계약이 아닌 경우는요, 일단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원시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말고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을 경우에는 합의에 근거해 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3번하고 4번 둘 다 틀린 지문이니까 두 개를 잘 비교해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중요한 지문인데요. 자, A하고 B 사이에서 손해배상액의 애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인 A한테 그 애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애정 금액 외에도 추가해서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애정된 금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지, 그 초과하는 부분은요, 추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게 기본적인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그 판례 여러분들 유일한 예외가 뭐였습니까?
이른바 하자 보수 보증금 사건이었다까지 한 번 더 떠올려 주신 다음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도급계약에서의 하자 보수 보증금의 경우는 일반적 경우와 달리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애정의 합의로 봄으로써 도급인에게 실손해가 더 생겼을 경우에는요, 그것의 존재를 주장 증명해가지고 추가 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보수 보증금 사건까지 꼭 기억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공사 도급 계약에서 하자 보수 보증금이 손해배상액에 애정된 합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발생됐던 실손해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도급인 같은 경우는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 보수 보증금을 몰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증명해가지고 그 초과하는 부분도 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5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신 다음에 여기 하자 보수 보증금에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요, 쭉 빼셔가지고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합의로 봄까지 메모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정확하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 가신 다음에 6번 지문 또 상당히 중요한 지문인데,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법률상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사의행위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의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마치 유치권의 경우에도 법률상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축 건물의 도급인이, 빨리 한번 조문 읽으시고요, 666조 읽으신 다음에 정한 수급인의 청구권 행사에 근거해가지고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건물의 담보권 설정하는 행위는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사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6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신 다음에, 자, A라고 하는 자가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가 채무자이다. B가 채무자이고, 인데 요 B라고 하는 자가 또 도급인의 지위에서 C라고 하는 수급인하고 공사 도급계약 맺은 다음에 X라고 하는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습니다. 도급계약을 맺고 신축을 했다. 근데 이때 C가 이제 B한테 청구할 수 있는 공사 대금이 예를 들면 2억이었답시다. 공사 대금이 2억이었는데 요 2억이라고 하는 돈을 B가 C한테 지급하지 않자 지금 현재 수급인 C 같은 경우가 X 건물에 대해서 점유를 하면서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과의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행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C 같은 경우가요, X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행사하려면요, 목적물에 대해서 계속 점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C가 B한테 666조에 근거해가지고 야, X 건물에 대고 1번 해가지고 피담보 채권 2억 해가지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해달라 라고 C가 B한테 청구했고, 그 청구에 응해서 B가 C한테 여기 1번 해가지고 C 2억이라고 하는 담보 물건 설정 등기를 마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 여기 있는 일반 채권자 A 같은 경우가, 야, 채무자 B 너희는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왜 네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똑같은 일반 채권자인 C라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담보권 설정 등기를 해주느냐, 이거는 나한테 불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구한 거예요. 하니까 판례가 판시를 하기를, C라고 하는 자는 어차피 X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하고 있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C라고 하는 자에게 피담보 채권 대금 2억만큼에 대해서 일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등 일반 채권자 A, D한테 불리할 거 없다. 따라서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사의행위성이 없다고 본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상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하는 것만 강조를 한다면 똑같이 일반 채권자와 이 지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반 채권자 중 한 명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과하는 것은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해함으로 사의행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유치권의 경우에서 사의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시를 할 때만큼은
마치 원래부터 C한테 법률상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C한테 우선권이 있으니까 우선권 있는 자에게 담보권 설정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일반 채권자 A 너의 법적 지위가 종전과 종후를 비교했을 때 하등 불리할 게 바뀔 게 없기 때문에 원칙은 사행위로 보지 않는다까지 꼭 기억하신 다음에, 근데 예외가 뭐냐면 요 C 같은 경우가 B한테 가지고 있는 대금 채권이 총 2억에 불과한데 등기부의 피담보 채권 금액으로서 기재할 때 3억 해버리면요. 그러면 2억을 초과하는 1억만큼은요, A한테 불리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행위성이 인정될 수가 없으므로 6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의 위임 파트는 이제 조문 내용이거든요. 빨리 봅시다. 자, 1번 질문 가시면요. 첫 번째, 위임은 여러분들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무상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보수 지급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를 했을 경우는 일 처리하고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자, 보수의 지급 시기도 강행법규가 아니고 임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임인 A하고 수임인 B 사이에서 별도의 합의를 했을 경우는 그 합의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는요, 자, 이른바 후불제, 즉 위임 사무를 먼저 처리한 이후에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동의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1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지 686조 제2항 보시면요,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그 말 뜻이 뭐냐면 보수 지급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 말이고요.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완료한 후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후불제니까 동의한 관계에 있지 않는 게 원칙이므로 1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수임인 같은 경우가 위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실 없이 어떠한 손해가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가실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고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국 위임인 같은 경우는 무가실인 경우라 하더라도 수임인이 자기를 위해서 위임 사무를 하던 도중에 수임인 자기에게 가실 없는 상태로서 어떠한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위임인에게 가실 여부를 묻지 않고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꼭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3번 질문 가시면요, 위임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해지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득이한 사유도 없으면서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잘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인 거죠.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상대방 불리한 시기에 해지할 수 있다니까 틀렸고요. 다만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기 때문에 3번 질문 또 틀린 질문 처리를 하시고 조금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가신 다음에 조합을 보시면요. 자, 먼저 706점 빨리 읽으시고 706조 의사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와 달리 아주 여러분들 이제 민주적인 집단이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출자했던 가액이라든지 출자했던 지분에 의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머릿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출자할 때 A라고 한 자는 총 10억을 출자했고 B 같은 경우는 총 2억을 출자했을 때에도 A한테 더 많은 투표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적으로 A하고 B 사이에서 머릿수에 의해서 이른바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인원수, 머릿수 꼭 기억하시고요. 해서 물권법상 공유 등의 경우가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합 원자에 밑줄 긋고 머릿수죠. 조합 지분 출자 가액 3분의 2 이상 아닙니다. 원칙은 머릿수입니다. 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게 되면 선임할 수 있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을 경우에 들어가는 이 조문 같은 경우는 강행법규가 아니고 임의이다, 임의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머릿수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지만 별도의 조합 계약을 할 때, 야, 우리 조합 같은 경우는 머릿수에 의해서 처리하지 말고 출자했던 가액에 의해서 처리하자라고 별도의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강행법규가 아니고 임의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1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원칙을 꼭요, 공유 등의 경우와 달리 출자 가액 지분 등이 아니고 머릿수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조합이 여러분들 많이 있는 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사실은요. 자, 이제 2번 질문 참 중요한 질문인데,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를 해가지고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하는 조합을 했는데, 그 조합물로서 X 토지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면서 원래는 합유 등기하는 게 원칙인데, 합유 등기하지 않고 조합원 A, B, C 중에 A 명의로서 이전 등기했다. 한번 딱 끊으신 다음에, 자,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해서 X, 갑이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갑 조합 같은 경우는 갑 조합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존중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A, B, C의 합유 등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 등이 있어가지고 합유 등기를 하지 않고 A 명의로서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 조합체가 A한테 일종의 명의신탁, 이렇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명의신탁을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 A 명의의 등기는 유효한 등기입니까? 무효 등기입니까? 무효 등기죠. 왜? 부실법에 예외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중 등이 아니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요, 부실법에 의해서 무효 등기에 불과하다. 그렇죠? 자, 이때 이제 A 같은 경우가 이 조합에서 여러분들 탈퇴를 하면서 이 등기를 B하고 C한테 넘겨주고 나갔어요. 한 번 더 A가 탈퇴를 하면서 자기 이 등기를 B하고 C한테 넘겨주면서 나갔거든요. 이 넘겨주면서 나간 것을 A한테 돈을 대여했던 일반 채권자 을 같은 경우가 사행임을 이유로 취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했던 거죠. 명의신탁이 나오고 사행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는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등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 A라고 하는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등기예요? 무효 등기예요? 무효 등기에 불과하죠. 그럼 처음부터 그 X 토지라고 하는 거는 A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책임물에 포함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A 같은 경우가 탈퇴를 하면서 B하고 C한테 이전 등기했다 할지라도 사행성이 없다까지 해설지 1번, 2번에 다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시 2번 지문 보시면 제일 끝에 조합체가 조합안 A한테 맞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부실법에 의해서 무효이다. 따라서 A가 탈퇴하면서 돌려주고 나간다 할지라도 사행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없다까지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해설지 1번, 2번 꼼꼼하게 다 읽어주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146페이지인가요? 보시고요. 3번도 아주 중요한 거죠. 3번. 자, 조합계약에서 동업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다라고 밑줄 개괄적으로 그 말 뜻이 대충 조합원 지분 양도에 대해서 인정했다. 그러면 조합원 A 같은 경우는 다른 조합원 B, C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자신의 지분 전부는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겠지만 일부는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개괄적으로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자, A하고 B하고 C 같은 경우가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 같은 경우가 3분의 1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자에게 3분의 1 지분 전부 다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큰 문제 있다 없다? 큰 문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B씨는 이제부터 갑을 만나가지고 갑, B, C가 만나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돼요.
왜요? 한 표씩 할 수가 있으니까. 머릿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개괄적으로서 조합원 지분 양도에 대해서 조합 계약을 할 때 인정했을 경우는요, 자기의 지분 전부 다 양도할 때는 B, C의 동의 필요 없어요. B하고 C의 동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근데 비교하는 게 뭐냐면, 자, 또 A, B, C가 있었다. 자, B하고 C가 계속 둘이서 막 동의해버리는 거야. A는 반대하고 A를 왕따시키고 B, C 둘이서 가반수니까 막 뭐 결정하고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가 3분의 1 지분이 있는데 빡친 거야. 3분의 1 지분을 예를 들면 뭐 30명한테 쪼개가지고 일부 지분을 양도한 거예요. 일부 양도를 했다. 자, 이런 경우에도 개괄적으로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해가지고 A 같은 경우가 이 3분의 1 지분을 나눠가지고 30명한테 양도할 수 있다. 누구 B, C의 동의도 없이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A 쪽은요, 전체가 31명 아니겠습니까? B, C 같은 경우는 2명 해서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조합 지분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 머릿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지분 양도라고 하는 것도 나머지 B, C의 동의 없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불만 있었던 A 같은 경우가 자기의 지분을 막 쪼개가지고 무작대기로 막 일부 지분 양도를 할 수가 함으로써 이른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왜곡시킬 수 있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왜곡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즉 일부 전부라고 하는 명시 없이 그냥 대충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면, 전부는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겠지만 일부를 양도할 때는 B하고 C의 동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다시 이제 3번 질문 가시면, 자신의 지분 전부 다 양도하는 것은 할 수가 있겠지만 자신의 지분 일부는 당연히는 양도할 수 없고 나머지 B하고 C의 동의가 있었을 때만 양도할 수 있으므로 3번 질문도 틀린 질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해 계약 보겠습니다. 1번 질문 가시면요, 하해 계약은 뭐 자격, 목적, 분쟁 이외의 상황에 차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제 109조에 근거해가지고는 취소하지 못한다 해서 민법제 733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것은 민법제 109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하는 것만 제한받는 겁니다. 따라서 하해 계약할 때 의사표시하는 관상에서 상대방이 기망이라든지 강박을 했을 경우는요, 민법제 110조에 근거해가지고 당연하게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하해 계약이 기망이나 강박 등에 의해서 됐을 경우에는 하해의 목적 분쟁에 관한 사항이었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요, 109조가 아니고 110조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목적 분쟁 자체에 착오에 근거해서는 할 수가 없겠지만 사기, 기망 등이 있었을 경우는요, 110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착오, 사기 두 가지를 잘 구분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지문 체크하시고요. A하고 B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자,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 일체의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가해자 A하고 피해자 B 사이에서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예를 들면 1억만 지급하면 추후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고 합의했던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추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합의를 할 당시를 놓고 그 당시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배상 청구를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인정할 때의 법리가 이른바 보충적 훼손을 취한다. 즉, 손해배상 합의를 할 당시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분 같은 경우는 합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의 발생에 대해서 피해자 B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그렇게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법리에 근거해 가지고요, 추가적인 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그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겼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지문을 보시면요, 추후에 예상 가능했던 거는요, 그러면 손해배상의 합의 범주 안에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추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해 보이지만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따라서 추후에 예상 가능한 게 함정이에요. 함정. 해서 예상 가능한 경우는 추가해서 배상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148페이지 가신 다음에 사무관리를 봅시다. 이것도 조문이죠. 자, 먼저 1번 지문 가시면 관리자 B 같은 경우가 본인 A 의사에 반해서, 밑줄 의사에 반해서 관리했을 경우에는 유입비든 필요비든 현존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상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해서 해설지 가보시면 민법 제739조 제3항 보시면 관리자가 본인 A 의사에 반해서 관리했을 경우에는 현존 이익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큼만 필요비하고 유입비에 대해서 상한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입니다. 자, 비교할 게 뭐냐면요, 739조 제1항에 별표 치시고 관리자 B 같은 경우가 본인 A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비 또는 유입비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에는 본인에 대해서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3항과 비교했을 때 1항 같은 경우는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죠.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는 1항, 반하는 경우는 3항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를 풀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한지 여부가 별도의 제시가 없으면 원칙인 1항에 의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다음 단계에서, 자, 1항에 근거했다. 즉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가지고 1항에 근거해가지고 필요비 유입비에 대해서 상한 청구할 수 있었을 때 유입비에 빨간색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민법상 다른 파트에 있는 유입비 상한 청구권의 모든 조문을 다 보면 유입비 상한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지출액 그리고 증가액 중에서 선택. 그러니까 지출한 게 50이고 증가한 금액이 30인 경우라면요, 30을 선택해가지고 적게 주겠죠. 해서 항상 지출한 금액하고 증가한 액을 산출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건데, 사무관리 제1항에 근거했을 경우는요, 지출한 유익비 전부 다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이한 겁니다. 해서 2번 지문을 보시면, 자, 사무자 B 같은 경우가 유입비를 썼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제1항, 그러니까 본인 A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가지고 민법 제739조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 상한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존 요무와 관계없이 그냥 전부 다 상한 청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반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가시면요, 자, 사무자 B 같은 경우가 관리 행위를 하다가 밑줄 경가실로서, 그러니까 관리자 B가 관리 행위 하다가 무가실이 아니라 경가실로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민법 제740조의 문제이죠. 해설지를 보시면 관리자 B 같은 경우가 사무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밑줄 가실 없이 손해를 받았을 경우, 가실 없이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보상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민법 제740조에 근거해가지고 사무관리자 B가 본인 A한테 손실 보상을 청구하려면요, 손실 발생된 원인에 사무관리자 B에게 별도의 가실이 없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철저하게 암기를 하세요. 따라서 지금 사안처럼 경가실이 있었을 경우는요, 보상 청구할 수가 없다기 때문에 3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생 파트는 또 나중에 볼 거니까 한번 또 쭉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